우리가 자율주행도 보통 뭐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스마트 글래스도 얼추 이제 좀 세대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니네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테를 통해 가지고 TSMC의 이나노 기술을 빼올 생각이었던 거야?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테크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안석현의 테크나들이 8월 둘째 주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반도체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 오늘은 디스플레이 2개하고 반도체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는 알리바바가 레도스를 탑재한 스마트 글래스를 출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이죠.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회사인데 알리바바가 스마트 글래스 쿼크 비전을 연내 출시한다고 합니다. 연말 좀 나올 것 같고 가격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38만원 정도부터 출시를 한다고 하고요.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 이게 있으면 일단 알리페이가 내장이 돼 있어서 전자상거래를 하던 아니면 일반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을 하던 결제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화면을 띄워주죠. 그리고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대화 내용을 저장하고 혹은 영상 정보를 저장했다가 나중에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그거 생각해보면 38만원 되게 싸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에 뭐 여기저기 회사에서 스마트 글래스 많이 나왔었는데 뭐 갑자기 또 알리바바 나왔다고 이런 걸 소개해주냐라고 하면 저는 이 제품이 알리바바가 내놓겠다고 하는 이 쿼크 비전이 뭔가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 같습니다. 이 지금까지 출시된 혹은 앞으로 출시될 스마트 글래스를 좀 세대별로 구분을 해보면 우리가 자율주행도 보통 뭐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스마트 글래스도 얼추 이제 좀 세대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와 있어요. 1세대. 여기 아래쪽에 보시는 사진이 이제 메타 레이벤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팔리는 AI 글래스, 그러니까 스마트 글래스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면 특징이 디스플레이는 없습니다. 마이크 있고 카메라 있고 스피커 있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AI 에이전트 기능을 하는데 나한테 어떤 화면을 보여주거나 하진 않아요. 아무래도 뭐 배터리나 이런 문제 때문에 디스플레이는 뺀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우리는 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쓰는 사람 그렇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앞서서 보여드렸던 쿼크 비전은 이제 2세대 버전으로 넘어가는 그 시발점이 될 것 같은 제품입니다. 좀 저해상도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고 여기 보면 단일 색상이잖아요. 초록색만 나오는 그런 화면이고 뭐 일부 풀컬러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해상도는 좀 낮겠죠. 그리고 화면이 있기 때문에 AI 기능 플러스 AR 그러니까 증강현실 기능을 좀 더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한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열릴 것 같고요. 그리고 3세대는 빠르면 2027년, 늦으면 한 2028년부터 열릴 것 같은데 여기는 하이엔드급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됩니다. 이제 여기는 모노컬러인데 모노컬러가 아니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풀컬러 화면을 우리 증강현실로서 볼 수가 있는 거고 단순히 AI의 AR 정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애플의 비전 프로처럼 공간 컴퓨팅급의 어떤 연산까지도 여기서 지원해주지 않겠나. 그럼 그걸 표현하려 그러면 여기 디스플레이 스펙이 훨씬 더 높기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쿼크 비전에 어떤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됐는지 여기저기 정말 수소문을 많이 했어요. 근데 좀 확인해 보니 레도스더라고요. 네, 이거는 제가 추정한 게 아니고 여러 이제 소스들 제가 그동안에 디스플레이 쪽에 취재했던 여러 소스들을 통해서 크로스 체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레도스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돼 있고 공급사는 중국의 JBD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JBD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서 설명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 레도스 디스플레이를 양산 개념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 회사가 만드는 레도스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큰 DSLR 카메라처럼 생겼지만 이게 실제로 보면 요만하고요. 그러니까 안경이 이렇게 있으면 실제로는 요만합니다. 아까 그 앞에 거대하게 보였던 게 이거를 스마트 글래스에 탑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하나만 달 수도 있고 왼쪽 오른쪽 양쪽에 더 달 수도 있는데 여기 달면 여기 중간에 이렇게 프로젝션 마냥 이렇게 앞에 안경 렌즈에다 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제 이런 빛이 전달되는 요 부품을 우리가 도파관 혹은 뭐 웨이브 가이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프로젝션처럼 쏴주면 이게 굴절 해가지고 여기 앞에다가 화상을 띄워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기술들이 한 4개쯤 돼요. 지금 상용화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추진 중인 기술들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한 4개쯤 되는데 이 중에 이제 올레도스 RGB는 사실상 지금 좀 어렵지 않나. 뭐 가격적으로나 아니면 기술적인 어떤 난제나 이런 걸 봤을 때 요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제일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게 요 3가지죠. 엘코스냐, 올레도스 화이트냐, 레도스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올레도스 WOLED
기반의 올레도스는 AR이나 이런 쪽보다는 아무래도 VR 쪽, 그러니까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비전 프로 같은 그런 제품에 유리하고요. 왜냐하면 이건 그 유기물 기반이기 때문에 좀 휘도 측면에서 좀 불리하고 내구성도 좀 불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휘도가 불리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내구성을 좀 양보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야가 탁 트여 있는 스마트 글래스에서는 이 레도스가 가장 좀 유력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엘코스도 물론 많이 쓰이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쪽도 휘도 측면에서는 여기 레도스가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회사들이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트 회사들이 이쪽을 좀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TSMC의 2나노 기술 유출에 테일 직원들이 연루 충격. 예, 이 충격은 제가 받은 충격이 아니라 이제 대만 국민들이 많이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번 주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죠. TSMC의 2나노 기술이 유출이 됐고 거기에 이제 테일 직원들, 그러니까 도쿄 일렉트론, 일본의 가장 큰 반도체 장비사죠. 테일 직원들이 연루가 돼 있더라. 그래서 대만 검찰이 신주과학단지 내에 있는 테일을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까지 나왔고요. 유출된 도면만 한 1000여 장 된다고 합니다. 이게 뭐 아주 결정적인 기술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는 좀 더 이제 조사를 해봐야 알 것 같고요. 근데 이 앞에서 이제 대만 국민들이 충격을 먹었다고 하는 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만 국민들이 일본을 굉장히 좀 좋아하죠. 그러니까 호감도가 높죠. 이게 그냥 단순히 좀 그렇게 느끼는 바가 있는 게 아니라 일본 대만교류협회라는 협회가 있대요. 근데 거기서 작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만 국민의 75%가 일본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깝게 지내야 할 나라로 일본을 꼽는다고 하고요. 이건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미국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비중이 높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런 나라의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가 다른 회사도 아니고 TSMC의 기술을 빼돌려? 이러니까 완전 뚜껑이 열리는 거죠. 속된 말로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렇습니다. TSMC의 요 세 사람 천모 씨, 우모 씨, 거모 씨가 있었어요. 근데 2023년에 요 천모 씨가 TSMC에서 텔로 이직을 합니다. 텔의 그 대만 지사로 이직을 해요. 근데 요 셋은 이미 알던 사이였죠. 그래서 여기 이직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왕래를 하면서 여러 기술들이 오갔다는 거죠. 이 우 씨하고 거 씨가 TSMC 직원이면서 재택근무를 많이 했는데 그 재택근무할 때 이제 회사 주요 문서들을 집에서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자기 스마트폰으로 그 도면을 찍어서 이 천 씨한테 건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간 게 한 1000장 정도 된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요 3명은 지금 구속된 상태고 이거 외에도 한 6명 정도가 더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다고 하네요. 근데 지금 대만에서 더 뚜껑 열리는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텔이 일본 회사고 그동안에 아주 전적으로 믿었던 회사이기도 하지만 일본에서 이나노 파운드리를 생산한다는 라피더스의 주요 주주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라피더스에 대해서는 저희 채널에서 아직 다룬 바가 없는데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 회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2027년까지 2나노 반도체를 양산을 하겠다. 근데 이 회사가 신생 회사거든요. 스타트업입니다. 사실상. 물론 민관 합작으로 굉장한 돈을 때려 넣기는 했는데 이제 막 시작하는 회사가 처음부터 2나노를 양산한다고 해서 니네가 도대체 무슨 수로 그걸 양산하겠다는 거야? 이게 되게 좀 의문이 많았는데 그 니네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텔을 통해 가지고 TSMC의 2나노 기술을 빼올 생각이었던 거야?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거든요. 열받을만 하죠. 대만에서 굉장히 열받을만 합니다. 겨우 그런 계획이었냐 이런 거니까. 그럼 이제 문제는 앞으로 이 텔과 거래를 어떻게 할 거냐요. 그 TSMC가 텔에 이제 의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건 좀 시일이 된 자료이긴 하지만 글로벌 5개의 빅5 반도체 장비 회사가 있습니다. 1위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네덜란드 ASML, 그리고 미국의 램 리서치, 4위가 도쿄 일렉트론이거든요. 5위가 미국의 KLA. 그러니까 이 회사를 딱 놓고 보면 4위고 그리고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것 중에 뭐 대체 불가능한 게 있나 이런 걸 찾아보겠죠. 그러면 뭐 시각 장비는 뭐 램 리서치가 잘할 거고 증착 장비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한테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검사 장비는 KLA가 워낙 잘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도 하지. 그러면 도쿄 일렉트론을 하고 거래를 종료를 해도 되나? 그거는 안 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트랙 장비의 9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트랙 장비라 함은 이 웨이퍼, 이 아래쪽에 있는 웨이퍼죠. 이 웨이퍼 위에 포토레지스트를 쭉 이렇게 발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바를까 보면 이 가운데다가 포토레지스트를 한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그런 다음에 웨이퍼가 얹혀져 있는 요 판때기를 고속으로 확 회전을 시켜요.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물방울이 원심력에 의해서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흩어지겠죠. 그러면 전체 다 이제 균일하게 도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요 장비를 뭐 쿼터 디벨로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것이 포함된 트랙 장비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시장에서 텔의 점유율이 90% 이상입니다. 나머지 10%는 스크린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삼성전자 자회사죠. 세메스가 하는데 얘네 합쳐봤자 10%가 채 안 돼요. 그 말인즉슨 EUV 공정이나 이렇게 좀 대단히 하이엔드급 은 거의 이 텔이 다 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TSMC가 이번에 굉장히 분에 차 있지만 그렇다고 텔하고 거래를 완전히 종료하는 건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사실 삼성전자에서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통해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코리아 통해서 기술 유출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2008년 9년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도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했는데 결국 뭐 거래를 끊거나 이런 거는 뭐 전혀 없었습니다. 이 어플라이드를 빼고 이 반도체 장비 투자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도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을까. 굉장히 속으로 부글부글 끓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LD 봉지 기술 두드리는 머크. 근데 시장은 언제 열릴까? 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K디스플레이 전시회가 있었죠. 목, 금, 토 이렇게 코엑스에서 3일 동안 열렸었는데 거기를 저는 매년 갑니다. 매년 가면 제일 오래 머무는 부스가 머크인 것 같아요. 독일에 있는 머크라는 회사의 부스에 제가 좀 제일 오래 머무는데 왜냐하면 거기가 설명을 제일 잘 해줍니다. 이게 머크 부스가 항상 가운데 저 안쪽에 가운데 있고 오른쪽에 삼성 디스플레이, 왼쪽에 LG 디스플레이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개의 부스가 제일 크거든요.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부스는 회사 관계자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전시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딱 봐도 회사 사람들은 아니고 그냥 코멘트 외워가지고 이렇게 줄줄줄 설명해 주시는 분들. 물론 그 설명 듣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궁금해서 뭐 이런 걸 여쭤보면 대답해 주실 분이 없어요. 그래서 딱히 저는 삼성이나 LG 디스플레이 부스에는 오래 있진 않고 대신에 머크 부스에는 가면 여기 이제 박사님 여기도 나와 계시죠. 박사님들이 각 이제 섹터마다 이제 배치가 돼 있으셔가지고 궁금한 걸 다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서 많이 설명을 듣고 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매년 이제 전시가 됐었던 건데 보면 ALD 봉지 재료를 올해도 이제 전시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장이 열릴 듯 말 듯 열릴 듯 말 듯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봉지라고 함은 OLED에서 말 그대로 이제 갖다 덮는 겁니다. OLED 이게 적색, 녹색, 청색 이렇게 픽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픽셀들이 굉장히 이 산소하고 수분에 취약합니다. 노출되는 순간 바로 끝이에요. 바로 그냥 데드 픽셀이 되기 때문에 이 위를 덮어서 산소 수분으로부터 보호해줘야 됩니다. 이 유리기판을 통해서는 산소 수분이 침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위만 덮어주면 되죠. 위를 어떻게 덮느냐? 무기막으로 한번 덮고요. 무기막으로 덮고 근데 한 번만 덮으면 안심이 안 되니까 그 위에 유기막을 한번 또 덮어줍니다. 이 유기막 오가닉이라고 돼 있죠. 유기막을 덮어주고 그럼 또 안심이 안 되죠. 그래서 무기막을 한번 더 덮어줍니다. 이렇게 3층 옛날에는 뭐 7층 뭐 이렇게 쌓았을 때도 있대요. 근데 지금은 2, 3층 정도만 쌓는다고 하네요. 이렇게 무기, 유기, 무기 이렇게 겹겹이 쌓아가지고 이 안으로 산소와 수분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 막아줘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WVTR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요 수준까지 막아줘야 됩니다. 이 굉장히 어렵게 써놨지만 생각보다 쉬운 개념입니다. 자, 하루에 단위 면적당 1제곱미터죠. 1m, 1m 요 안에 10의 마이너스 6승그램 이하로 수분이 침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가로 세로 1m면 꽤나 넓죠. 근데 그 안에 물이 한 방울도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상암 축구장 있죠. 상암 축구장 스케일로 넓혀도 그 넓은데 하루에 물 한 방울이 떨어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10의 마이너스 6승그램이면 이건 뭐 눈에 보이지도 않겠죠. 이 정도로 완벽하게 밀폐를 해야 이 OLED라는 놈을 우리가 데드 픽셀 없이 쓸 수 있다. 그만큼 봉지를 잘 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게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물이 침투하지 않진 않습니다. 물이 침투를 합니다. 결국 그 틈새를 뚫고 들어오는데 이 무기막, 유기막 그 사이를 이렇게 디펙이 있겠죠. 그 중간에 구멍이 납니다. 구멍이 난 부분을 이제 수분이 침투를 하는데 대신에 구멍이 일렬로 뚫려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 뚫려 있고 여기에 뚫려 있고 여기에 뚫려 있으면 요렇게 길을 찾아가는데 시간이 꽤나 걸리겠죠. 그래서 요 디펙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있어도 요만큼 찾아가는데 최소 2, 3년 이상 걸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로 많이 쓰잖아요. OLED를. 그러면 스마트폰 뭐 요즘에는 한 3, 4년 쓰긴 하지만 그 정도는 버텨준다는 거죠. 이렇게 디펙이 있더라도.
그래서 그래 지금은 이 정도로 충분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머크가 왜 갑자기 ALD를 가지고 나왔냐? 이 지금은 요 무기막을 여기 지금 회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무기막인데 이 무기막을 성막해주는 장비가 PCVD입니다. PCVD라는 장비로 무기막을 이제 덮어주는데 그게 퀄리티가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한 2, 3년 버티는 건 충분하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 OLED를 스마트폰에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IT, 그러니까 뭐 태블릿 PC나 아니면 노트북에도 쓰는데 태블릿 PC나 노트북은 한번 사면 최소 5년, 길게는 뭐 한 7, 8년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 안에 이 봉지막이 뚫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PCVD로 봉지를 하지 말고 ALD로 한번 해보자. 이 ALD가 아토믹 레이어 디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원자층 단위로 층을 쌓아 올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CVD, 그러니까 PCVD만 해도 이 프리커서를 막 때려 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반응을 일으켜서 성막을 하는 거라 좀 성길 수가 있대요. 근데 이 ALD는 여기 뭐 이게 뭐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 아닌데 프리커서를 한 줄을 넣어주고 필요 없는 거 날리고 이 퍼지가 이제 날린다는 뜻입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날리고 그 다음에 또 반응하는 프리커서를 또 넣어주고 그러면 한 층이 이제 반응을 하고 나머지 또 날리고 이거를 한 개 사이클로 해서 요거를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럼 한 층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엄청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이 퍼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뭐 반응체를 날린다는 거잖아요. 퍼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굉장히 재료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비싼 공정이에요. 이걸 들어가면 너무 이 막질은 너무 좋지. 이 디펙도 거의 없고 이렇게 아주 치밀한 막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이걸 막을 만드는데 너무 비싸고 장비 투자도 많이 들고 이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게 애플 그 아이패드 OLED 있잖아요. 아이패드 OLED 작년에 처음 나왔죠. 이거 나올 때 원래 이 ALD가 봉지 기술로 채택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때 한번 애플에서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 뭐 제안을 했는데 워낙 비싸고 이 투자비도 많이 들고 이 느리기 때문에 패널 업체들이 이거 1세대부터는 좀 하지 말자 이렇게 설득을 했나 봐요. 그래서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요런 구도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는 DNF라는 회사가 ALD 공정용 재료를 공급해 보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쪽에는 LK캠이라고 하는 회사가 ALD 공정용 재료를 공급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머크는 사실 뭐 둘 다와 거래하는 회사라서 어디랑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까지 뭐 고객사가 어딘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양쪽으로 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삼성보다는 LG랑 좀 더 친하긴 하죠. LG랑 할 수도 있고 어딘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또 애플은 또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 좀 돈이 들더라도 퀄리티를 높일 수 있으면 좀 선제적으로 그런 기술들 많이 도입하잖아요. 그래서 애플이 만약에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한테 야 이번에는 ALD 써라 무조건 써서 해주라 이렇게 하면 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이 회사가 들어가거나 이 회사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지난주에 댓글들을 제가 확인하다가 저희 채널에 볼륨이 좀 적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거죠. 제가 좀 목소리 저음이기도 하고 제 마이크가 썩 좋은 마이크는 또 아니라서 수음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이크의 볼륨을 또 최대한으로 올리고 이 세팅값도 좀 새로 했거든요. 그래서 들어보시고 이 정도 볼륨이면 충분하다 아니면 좀 더 키워야 된다 아니면 너무 크다 너무 커서 쩝소리가 너무 많이 들린다 뭐 이런 피드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소리 좀 들어보시고 뭐 지난 회차 뭐 들어보셔도 좋고요. 좀 비교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